플레이스테이션의 탄생 비화는 참 다이나믹하죠. 무슨 영웅 서사시 같습니다. 90년대 초 소니는 슈퍼 패미콤 CD-ROM을 공동 개발하던 닌텐도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했다. 이에 소니 임원진들은 이 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 쿠타라기 켄은 회의실에서 이대로 물러나면 체면이 서겠냐 하면서 일갈했고, 같이 분노했던 사장 오가노리오가 영어로 Do it! 하면서 소니는 이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했다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 이야기를 당시 게임 잡지에서 읽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직원 수 한 자릿수의 작은 기업도 독단적으로 신사업을 한다면 삐걱거리는 판에 소니 같은 거대 그룹에서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결정한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을 하기로 한 소니는 실패했을 경우 소니 브랜드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인 소니 뮤직에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니의 메모리 스틱을 저장 매체로 고려했지만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기기에 쓰게 할 수 없다면서 거절하기도 했었고요. 이 역시 사장이 허가한 사업의 취급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또한 오가노리오에 관련된 책 등에서 묘사된 그의 성격을 보면 절대 분노한 상태에서 Do it! 이라 외칠 타입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어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지금 만약 정말로 닌텐도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했다면 소니에겐 더 쉬운 카드가 있죠. 바로 소송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소니는 닌텐도에 비해 한참 더 큰 대기업,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면 소송전으로 융단폭격해서 닌텐도는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겠죠. 즉, 이 일화는 여러가지 이유로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8월 31일에 열린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즈에서 전 소니 뮤직 사장이자 실제로 SC를 이끌었던 마루야마 시게오는 그것은 알기 쉬운 해석이라 생각하지만 과연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저런 과정을 빼서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 소니는 여러 차례 닌텐도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고, 닌텐도가 안 먹히자 세가와 접촉해서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서야 밝혀진 내용이죠. 즉, 복잡한 과정은 일부러 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마케팅용으로 만든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닌텐도 관계자들은 입이 무거워서 말을 돌려가며 최소한의 내용만 밝히지만 소니 관계자들은 이미 다 지난 이야기라면서 은퇴한 후에 책과 강연 등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한쪽의 이야기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니 측의 말만 모아놓고 보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이야기와는 맞지 않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엔 여러가지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재추론을 넣어가면서 그때 그 사건을 재구성해보려고 합니다. 1975년 쿠타라기 켄이 소니에 입사합니다. 소니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의 일본 기업,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기술용을 못 알아듣는 상사에게 공부하라고 핀잔을 주는 그는 소니라는 조직에 좀처럼 녹아들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어떤 형태로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포맷 전쟁 영상을 만들면서 CD 이야기만 쏙 뺀 이유는 바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1979년 소니는 필립스와 공동으로 컴팩트 디스크란 디지털 음반 규격 및 저장 매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니는 독자 규격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각종 재생기를 제조하면서 표준 규격을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선 1975년 베타맥스를 발매했고 음악으로선 1979년 CD를 개발한 것인데, 이때 이를 주도한 것이 당시 소니의 부사장이었던 오가 노리오입니다. 그 Do It의 주인공이죠. 오가 노리오는 오늘날의 소니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그가 그렇게 평가되는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 사업도 있지만 CD라는 자사 규격을 성공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가 노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이력이 좀 독특해요. 오가 사장을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상시엔 얌전하고 온화한 사람인데 음악 관련 이야기만 하면 사람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그가 소니와 인연을 맺은 계기도 도쿄예술대학 음악부 재학 시절 소니의 전신이었던 도쿄통신공업이 발매한 테이프 레코드의 하자를 발견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이건 쓰레기라면서 맹렬히 항의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때 내용이 상당히 정확했기에 그는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고, 나중에 국립 베를린 예술대학 음악학부 유학을 마친 후에는 도쿄통신공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훗날 소니가 되는 기업이죠. 그는 모리타 아키오 사장과 함께 지금의 소니를 일군 인물로 평가되는데, 음악 덕후인 그가 개발한 제품들이 연이어 대박을 치면서 소니를 대기업의 반석으로 올려놨기 때문이죠. CD 워크맨과 MD 워크맨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카라얀 등의 음악인들과 친분도 매우 두터웠으며 그들과 전문적인 음악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의 음악적 소양도 상당했죠. 즉 기업가면서 음악인인 특이한 사람으로 음악 덕후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34살에 중역이 되었고 결국 1982년 52세의 나이로 후임 사장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이른바 덕업일치죠. 그리고 이 덕후가 추진한 인생 업적인 CD를 중심으로 소니의 역사를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 의외의 사실이 보입니다. 여하튼 1979년 그는 필립스와 격렬하게 싸워야 했는데 이유는 서로 간의 표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필립스는 60분의 음악을 담을 수 있는 11.5cm의 규격을 주장했지만 오가 부사장은 74분을 담을 수 있는 12cm를 고집했죠. 이는 양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필립스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보급형 카오디오, 즉 테이프를 쓰는 카오디오의 개량형이었지만 오가는 고품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를 꿈꿨습니다. 74분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한 장에 담기 위한 최적의 용량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 공동표준은 오가 부사장의 안이 채택되었지요. 이후 1983년 디지털 정보로 음원을 기록한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넣는 매체 CD-ROM이 개발되고 1985년엔 소니와 필립스가 공동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6년에 상용화되죠. 이때 상용화된 것은 사양이 통일되지 않은 제품이었지만 88년에 ISO 9660이라는 CD-ROM 파일 시스템 국제 표준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시장 보급이 시작됩니다. 즉 CD는 소니와 필립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멀티미디어계 1인자 격인 필립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CDI를 중심으로 한 멀티미디어 사업에 힘을 쏟습니다. CDI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음악을 ADPCM으로 수록하고 남은 용량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물건이죠. 이에 참가한 기업은 필립스, 소니, 마즈시다와 계열사, 야마하, 부지츠, 산요, 파이오니어, 샤프, 리코, 그리고 대한민국의 LG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니는 이탈하여 독자적인 루트를 개척하고 91년경이 되면 CDI 프로젝트는 사실상 붕괴하여 필립스 혼자서만 이끄는 상황이 되죠. 다만 CD-ROM은 CD와는 달리 성장이 더뎠는데 이는 데이터 처리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1988년 ISO 9660의 제동과 맞춰 NEC는 자사의 게임기 PC 엔진의 옵션 유닛인 CD-ROM을 발매합니다. 자세 CD-ROM 드라이브를 보급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다만 천의 마경 지라이아를 개발한 허드슨의 인터뷰에 의하면 용량이 늘어서 이론상으로는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만 기계의 처리 속도 때문에 사실상 넣을 수 있는 건 음악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즉 게임 그래픽은 CD-ROM의 램 덕분에 약간만 나아진 정도란 거죠. 하지만 당시 PC 엔진의 음원은 CPU에 내장된 내장 음원이라 냉정히 말하면 전자음에 불과했기 때문에 CD-ROM은 고품질의 음악을 들으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쌌지만요. 이는 CD-ROM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담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드웨어 또는 기술이 필요했죠. 또한 지금처럼 음원을 원음으로 담지 않기 위해 고음질 음원을 압축하는 방식이 필요했고 이를 출력하는 음원칩의 개발도 절실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용량의 CD-ROM만으로는 게임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 와중에 훗날 소니의 CD-ROM 관련 사업에 참여하게 될 소니 정보처리연구소의 쿠타라기 켄은 1986년 4월 영업 담당자와 함께 닌텐도를 찾아갑니다. 당시 닌텐도는 플로피 디스크를 미디어로 쓰는 기기인 플로피 디스크 어댑터를 86년 2월에 발매했는데 쿠타라기는 이걸 보고 2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들고 찾아간 겁니다. 속도도 용량도 10배나 되는 물건이니 이걸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이때 닌텐도의 반응은 재미있는 물건이 있었네요 였습니다. 교도 사람들은 말을 돌려하기로 유명하죠. 저보고 해석하라면 이미 출시한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런 걸 가져오면 어쩌라고 가 아닐까입니다. 하지만 쿠타라기는 영업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 가져간 음원칩 이야기엔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면 페미컴의 음원은 PC 엔진과 마찬가지로 내장이었고 CPU의 성능이라 음원 수준이 떨어지기로 유명했거든요. 즉 닌텐도는 준비 중인 차세대기에 음원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음악의 진심인 소니는 이에 준하는 훌륭한 칩을 개발해 두었기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니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90년대 당시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는 일본 게임 잡지를 사서 정보를 보는 사람도 몇 안 됐고, 그렇게 대부분은 국내 게임 잡지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보통 슈퍼 패미컴, 플레이스테이션의 전성기라 사람들은 쿠타라기 캔이 모든 사업을 진행한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 이후의 증언으로 밀어볼 때 쿠타라기의 순번은 플레이스테이션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 시점이었고, 그 이전에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과 운영은 마루야마 시구의 몫이었죠. 그리고 닌텐도와 CD-ROM 사업을 추진한 실질적인 실무자는 쿠타라기가 아니라 훗날 소니의 사장이 되는 이데이 노부유키였습니다. 마루야마 시게오는 패미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968년에 설립된 CBS 소니 레코드 주식회사, 현재는 소니 뮤직이 된 회사의 사장이 되기도 한 사람이죠. 86년 당시 그는 제작 2부의 부장이었는데, 아티스트들이 대기실에서 패미컴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반은 잘 팔아야 30만 장에서 40만 장인데 게임은 수백만 장씩 팔린다. 그래서 86년 CBS 소니는 자사의 아티스트를 활용한 성식마2 악마 역습을 시작으로 몇 개의 게임을 출시하게 되죠. 이 게임들은 패미통에서 40점 만점에 21점을 기록할 정도로 게임성과 작품성은 별로였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패미컴이 일본에서 사연성으로 불리던 시점이라 적자는커녕 꽤 벌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89년 토와 플랜이 개발한 궁극 타이거의 패미컴판을 마이크로닉스에 이식시킨 것을 퍼블리싱하여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며 마루야마는 게임 산업의 위력을 피부로 실감합니다. 87년에 쿠타라기 캔이 패미컴 후속기의 음원지 계약을 따내면서 소니와 닌텐도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쿠타라기가 다음에 가져간 것은 슈퍼 패미컴 개발용 기기로 사용할 소니의 워크스테이션인 뉴스였죠. 단 이 제품은 닌텐도는 만족했지만 많이 쓰이진 못했는데, 왜냐면 대당 가격이 1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당시 패미컴 개발사들은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유열로 많았죠. 이런 회사들이 이런 툴을 구입할 자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니 제품은 내부 개발에만 사용되고, 서드파티용으로는 대당 200만 원인 리코의 SF2 박스 2가 사용됩니다. 훗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지요. 여하튼 당시 소니의 목적을 큰 흐름에서 보면 오가 사장이 주도한 CD-ROM의 보급이었습니다. 88년에 국제표준까지 갖춰 상용화되자 쿠타라기는 본격적으로 CD-ROM 영업에 들어가죠. 하지만 당시 닌텐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패미컴과 슈퍼 패미컴을 만든 우에무라 마사유키는 용량에 구애받지 않은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로딩 시간이 길어서 생기는 단점이 더 크다고 봤고, 야마우치 사장은 대용량을 허용한 연출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기기 자체의 가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PC 엔진 CD-ROM은 CD 유닛만 32,800엔, 이를 PC 엔진 본체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유닛은 27,000엔. 물론 PC 엔진은 별도로 사야 했고요. 이후 한참 뒤에 나온 메가 CD도 49,800엔이었습니다. 야마우치는 이런 고가의 드라이브는 도저히 팔 물건이 아니라 생각했죠. 하지만 쿠타라기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았죠. 닌텐도가 이렇게 CD-ROM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증거니까요. 이건 정답이었습니다. 이때 CD-ROM을 팔고 있던 것은 소니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애니시도 마찬가지라 닌텐도에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었죠. 결국 애니시는 거절당해 허드슨과 손을 잡고 PC 엔진 CD-ROM이 나오게 되지만요. 또한 당시 개발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슈퍼 패미컴 시대에 들어오면서 롬의 용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롬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팩의 원가가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92년 시점부터 일본산 롬을 대만산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추측건대 이 과정에서 대용량의 CD-ROM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64의 개발 과정을 보면 이때 CD-ROM을 드라이브로 쓰는 안도 검토되었다고 하죠. 쿠타라기는 꾸준했습니다. 개발 툴, 음원 칩 등으로 닌텐도를 만족시키면서 1987년 6월 16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소니와 닌텐도의 합동 합숙은 물론 1989년 슈퍼 패미컴 개발이 일단락된 시기에도 CD-ROM 유닛을 권하죠. 결국 닌텐도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니가 하시지요 라는 발언, 교토식으로 해석하자면 하고 싶으면 하는데 책임은 못 진다 라는 책임을 회피한 형태의 허락을 합니다. 결국 슈퍼 패미컴이 발매되기 전인 1990년 1월 양사는 협업으로 CD-ROM을 채용한 차세대 패미컴 공동개발안에 서명합니다. 이에 소니 내부에 정식 사업부가 생기고 쿠타라기는 실장으로 승진하죠. 프로젝트명은 플레이테이션, 발매는 91년 가을 예정이고 가격은 약 49,800엔, 워크스테이션급 기기로 놀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쿠타라기가 직접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계의 특성을 간단히 말하자면 CD-ROM은 배경 등을 동영상으로 처리하고 슈퍼 패미컴은 스프라이트 캐릭터를 처리해서 영상 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실은 여러분은 이것 비슷한 물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이널 판타지 7에서 동영상 위를 걸어다니는 폴리곤 캐릭터를 말이죠. 다만 이때 소니 내부에는 동상이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음악 마니아인 오가 사장은 가라오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마루야마는 CD-ROM으로 게임을 낼 것을 궁리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리더인 이데이 노부유키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고, 쿠타라기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 비주류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소니와 닌텐도의 관계는 파탄나기 시작하죠. 1991년 6월 1일자 뉴욕타임스에는 소니가 닌텐도의 파트너이자 라이벌이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왜냐면 소니에게 닌텐도가 날린 기습 펀치가 날아왔기 때문이죠. CD라는 포맷을 키우는데 전념했던 소니는 1991년 6월 1일 시카고의 CES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시작기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때 닌텐도가 느닷없이 필립스의 CDI와 재현된 발표를 그때 해버리죠. 이에 소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우린 닌텐도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고, 이에 소니가 분노하여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죠. 정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소송을 걸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소송을 걸지 않았고, 소니가 만든 음원칩도 슈퍼 패미컴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선 소니와 닌텐도가 맺은 계약의 전문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볼 때 대략적인 내용은, 소니는 슈퍼 패미컴 게임에는 관여할 수 없대 라이센스만 가져가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권리는 닌텐도가 가져가는 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자 닌텐도 아메리카의 사장이자 야마우치 사장의 사위인 아라카와 미노루가 연락을 합니다. 이 계약은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시간을 살짝 돌려보면 1985년 컴덱스에선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윈도우 1, 또 하나는 데논과 소니가 발표한 CD-ROM이었죠. 당시에는 규격이 제멋대로라 크게 주목받지 못한 CD-ROM. 하지만 88년에 ISO 9660이란 국제표준이 정해지면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1990년엔 액티비전이 세계 최초의 CD-ROM 게임인 맨홀을 발매했고, 1991년엔 시에라 온라인이 자사의 게임을 CD-ROM에 담아 판매하면서 PC 게이밍에서 CD-ROM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학습용인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서 교육용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또한 92년부터 컴퓨터 업계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고성능 PC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갔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CD-ROM과 번들을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D-ROM 산업에 불이 붙은 상황을 직접 사업을 하는 소니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닌텐도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라카와는 본사에 전화를 겁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닌텐도는 소니에 로열티를 내서 게임을 만드는 신세가 되니 어떻게든 계약을 무효화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닌텐도가 소니와의 계약을 정면으로 깰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닌텐도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CD-ROM 계약은 소니와 독점한다, 혹은 독점에 준하는 항목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필립스가 슈퍼 패미컴 CD-ROM을 낼 수 있도록 추가 계약을 해줍니다. 이게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시작기를 발표했을 때 닌텐도가 필립스와 제휴한 CDI 게임을 발표한 배경이죠. 물론 이 계약을 한 이유는 소니를 견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당시 미국은 CD-ROM의 발달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지고 있었고, 닌텐도는 원래부터 교육용 시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컴퓨터를 강조한 패미컴도 그렇고, 교육 소프트가 많은 닌텐도 DS도 그렇고, 이 회사가 은근히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소니가 당일에 이 사실을 안 건 아닙니다. 2일 전인 5월 29일에 파악했죠. 이에 논란 사업 담당자 이데이 노부유키는 닌텐도에 달려가지만 닌텐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소니와의 계약은 이행한다. 소니가 닌텐도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발매하는 것도 인정한다. 단 닌텐도는 별도의 규격을 채택하며 우린 CD-ROM으로는 게임을 내지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닌텐도가 계약을 깬 것이 아니라 계약의 빈틈을 이용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슈퍼 패미컴의 다양한 게임으로 CD-ROM을 보급한다는 소니의 야망은 무너졌습니다. 단 2010년에 일본 경제신문이 이에 대한 과정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소니가 닌텐도 몰래 데모디스크를 제작하여 야마우치 사장이 경로했다. 즉 소니가 계약을 어기면서 사업을 강행했다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게임 산업백서 디케이드란 책에 의하면 마루야마가 프로테스란 게임을 야마우치 앞에서 시연했다가 격려와 질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격노인지 격려와 질타인지는 둘째치고 소니가 닌텐도 앞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을 보여줬다가
교토식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멀었다란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입니다. 즉 닌텐도 몰래 만든 건 아니었고요. 또한 멋대로 데모디스크를 씌워냈단 말이 있어 미국에서 열린 CES 컨데스 관련 기사를 나름 뒤져봤습니다만 소니의 시연을 봤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그랬다면 닌텐도의 지적재산부가 어떤 형태로든 액션을 취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CD-ROM과의 궁합입니다. 8, 90년대 당시 NEC와 세가가 발매했던 CD 게임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본체의 CPU를 CD-ROM의 CPU가 보조하고 램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PC 엔진 CD-ROM은 8비트 본체의 16비트 CD-ROM이고 세가는 메가드라이브의 파워를 활용한 16비트 기기지만 메가드라이브 자체의 컬러 팔레트가 부족해서 PC 엔진에 비해 색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죠. 닌텐도가 플레이스테이션 CD에 눈독을 들였던 이유는 소니가 개발한 CD-ROM 유닛에 32비트 그래픽 칩이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닌텐도는 푸스랄 모종의 사유로 인해 3D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CD-ROM은 로딩도 느리고 기기 가격도 비싸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르고노 소프트웨어가 뜻밖의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이 회사의 CEO였던 제즈사는 24살 때 게임보이를 해킹해서 무려 3D 게임을 만든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에 놀란 닌텐도는 그를 고소하기는커녕 사장과 미야모토가 직접 초대해서 면담을 하기도 했고 이후 두 회사는 3D 게임 개발 관련으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그러던 90년의 어느 날 제즈는 자사의 게임 스타글라이더를 페미컴으로 이식한 NES 글라이더를 닌텐도에 가져옵니다. 야마우치와 미야모토는 말 그대로 경악을 했죠. 제즈는 자신에게 하드웨어 설계를 맡겨달라고 하지만 문제는 슈퍼 페미컴은 이때 설계가 끝나고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다만 이 말을 그대로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즈는 자기 방식대로 설계하면 이것보다 10배 빠른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야마우치 사장은 말합니다. 얼마가 필요해? 제즈는 답합니다. 100만 달러. 야마우치는 사업에선 시원시원하죠. 두 말 없이 그 돈을 내줍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제즈는 후회했다고 하네요. 1000만 달러 부를걸. 결국 90년대에 시연된 이 게임의 기술은 93년도에 상용화되었는데 이게 바로 슈퍼 FX 칩입니다. 이 칩은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을 중심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명령을 역산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의 물건으로 제즈 본인의 말에 따르면 슈퍼 패미컴 본체는 전기만 공급할 뿐 사실상 게임의 구동은 칩이 다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죠. 속도 문제와 가격 문제. 하지만 앞에서 제즈가 10배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결과물은 무려 40배나 빠른 연산을 보여줬고 단가가 좀 비싼 칩이긴 했지만 이 당시엔 슈퍼 패미컴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팩에 넣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칩을 도입하여 만든 작품이 아르고노 소프트가 실제로 개발한 1993년작인 스타폭스죠. 이 칩은 소니와 닌텐도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90년대 당시 소니와 계약을 맺은 이유는 슈퍼 패미컴의 성능 향상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슈퍼 FX 칩을 넣는다면 슈퍼 패미컴의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드웨어만 잘 보급하면 오랫동안 게임을 팔 수 있죠. 제 생각은 이때 닌텐도는 소니에 꼭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슈퍼 FX란 대안이 있으니까요. 이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처음에 롬 가격 인상을 해결하기 위해 닌텐도는 CD-ROM을 생각했지만 아르고노시 개발한 3D 시스템이란 대안이 생겼다. 이후 CD-ROM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파악하고 대안이 있으니 계약을 무효화시킨 후 소니의 경쟁사인 필립스에도 CD-ROM 개발 권한을 줬다가 되겠군요. 하지만 이후 필립스와의 CD-ROM 계약도 무산되는데요. 왜 필립스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감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필립스는 세계 1위를 노릴 정도로 거대한 메이커였습니다. 슈퍼 패미컴에 붙어서 보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구상한 자신의 규격인 CDI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닌텐도와 필립스의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 그 내용이 닌텐도는 CDI로 게임을 발매한다 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이후 닌텐도는 본인들 말로는 외전, 팬들 입장에선 비공식이자 흑역사인 게임을 여러 발매하는데 인터랙티브 게임을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발매했다고 보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하튼 이때 닌텐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이상한 게임들을 CDI와 도수로 발매했죠. 이야기는 다시 소니로 돌아갑니다. 닌텐도는 플레이스테이션 CD로 게임을 내지 않겠다고 했죠.
말이 알아서 해라지. 슈퍼 패미컴에 붙은 CD에 닌텐도가 게임을 안 내는데 팔릴 리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닌텐도가 휘두른 독점을 이용한 횡포를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메이커가 게임을 내줄 리도 없었고 그 게임이 유통망에서 제대로 팔릴 리도 만무했죠. 이 시점에서 소니는 크게 세 분류로 분리됩니다. 오가 사장은 자신이 키운 CD 사업이 좌초되는 걸 원치 않았고 마루야마도 CD 게임을 판다는 구상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쿠타라기는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살아날 길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이 얽히면서 소니 내부는 관계 회복, 완전 사업 철수, 독자 사업에서의 파벌로 나뉘고 말죠. 이 과정에서 별 이야기가 다 있었다고 해요. 음원치 공급을 중단해서 닌텐도를 압박하자, 닌텐도의 실수로 인해 일부 기기에서 기동이 되지 않아 리콜을 냈었던 에픽 소니의 슈퍼패미컴 소프트웨어인 간바리거 리콜 건으로 소송을 걸자, 하지만 결과적으론 마루야마와 쿠타라기의 안이 채택되어 독자 하드웨어로 CD롬을 보급하는 노선이 결정됩니다. 훗날 쿠타라기는 자신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철수하자는 임원들에게 일갈했다지만 이건 거짓말. 그는 회의실에 들어갈 급수도 되지 못했죠.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루야마는 와튼스쿨 MBA를 마치고 배속된 우츠미 슈시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을 자사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후 그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미국 진출에 기여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렇게 독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안이 함께 추진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세가와의 협업이죠. 세가의 전 프로듀서 스즈키 유의 말에 의하면 당시 세가와 소니가 기술 제휴를 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알려줬더니 이후 기술만 빼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좌초된 근본적인 원인은 쿠타라기는 세가는 소프트웨어만 전념하고 하드웨어는 소니가 만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세가는 당연하게도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훗날 쿠타라기가 세턴 발매 당일에 기기를 사서 뜯어보고 우리가 이겼단 말을 했단 일화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이전에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미 파악이 다 끝났죠. 오히려 협업 과정에서 세턴을 바탕으로 개량했다는 게 더 타당하겠죠. 참고로 이 과정에서 우치다도 세가와 협업을 하는데 90년대 세가는 파벌 싸움을 하면서 미국에서 메가드라이브를 성공시킨 토머스 칼린스키를 쫓아내버렸고 덕분에 세가 세턴은 메가드라이브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울 인재를 찾는 와중에 이때 인연을 맺은 우츠미 휴지를 수석부사장으로 채용해서 드림캐스트를 출시하지만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 CD 이야기로 되돌아가보죠. 결국 91년 6월 닌텐도와 결별한 후 92년엔 플레이스테이션 사업 승인회의가 열립니다. 쿠타라기가 소니가 모욕을 당했다, 분하지도 않냐라고 외친 것도, 오가 회장이 분노하여 두이시라 외쳤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 이라고 마루야마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마루야마와 우츠미는 이미 소니만의 독자적인 플랜을 거의 완성시켰기에 실제로는 사업 준비의 성과를 보고하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으며 마지막에 평온한 얼굴로 오가 사장이 두이시라고 말한 게 정설이라고 하죠.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은 착착 진행됩니다. 쿠타라기가 닌텐도의 음원칩을 납품하면서 얻은 하드웨어 설계 노하우, 개발 툴을 납품하면서 얻은 개발 체제와 시스템은 물론이며 개발 필수 요소 체크리스트인 PRC, 나아가 서드파티에 관리하는 각종 규약을 완성시키죠. 마루야마는 패미컴 게임을 출시했던 노하우로 게임 퍼블리싱 시스템, 그리고 소니 뮤직의 유통망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을 만들죠. 초창기에 소니가 발매한 명작인 크라임 크래커즈와 아크 더 레드는 내부팀이 아니라 외주 개발사의 것을 퍼블리싱한 것입니다. CBS 소니 시절 직접 만든 것보다 외주를 준 작품들이 더 잘 돼서 이런 시스템이 되었다고도 하죠. 이후 크라임 크래커즈를 만든 미디어 비전은 훗날 소니의 명작으로 알려진 와일드 암즈 등의 플레이스테이션 명작을 만들게 되며 이후 아크 더 레드를 만든 G 크래프트도 인수하게 되죠. 또한 닌텐도와의 차별화에도 힘썼어요. 지금이야 미야모토 시게루가 전설이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개발자들의 말에 의하면 소니 출범 이전에는 개발자의 인터뷰는 있어도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마케팅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개발자는 게임이란 제품을 생산한 일개 사원에 불과했죠. 하지만 소니 뮤직은 원래 아티스트의 음반을 만드는 회사, 아티스트를 부각시키고 그의 콘텐츠를 파는 마케팅에 더 익숙하죠. 이때 소니는 게임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쓰는데 이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훗날 세계적인 크리에이터가 된 코지마 히데오입니다. 이후 순번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죠. 플레이스테이션은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95년도엔 세턴이 먼저 100만 대를 판매하면서 기세를 빼앗겼죠. 하지만 소니에게는 CD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소니는 CD 포맷을 만드는 회사이기에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여러 게임사를 포섭할 수 있었습니다.
캡콤의 전설인 오카모토 요시키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말하길 닌텐도는 소프트웨어가 안 팔려서 폐기한다고 하면은 아 그런가요? 하는 게 다지만 소니는 이런 경우에는 장당 생산비에서 200엔에 해당되는 금액을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소니로 게임을 내면 손해가 줄어든다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죠. 또한 이 CD는 소니가 결정적인 행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RPG 게임 명가로 유명한 스퀘어는 닌텐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갈 곳을 정하고 떠나야 했고 소니와 세가를 두고 저울질을 하던 도중에 소니는 스퀘어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요. 파이널 판타지를 발매하면 게임의 라이선스비를 받지 않고 CD 제작비도 대폭 할인해주겠다. 당시 스퀘어는 콘솔 게임에 꽂힌 RPG로 유명했으며 파이널 판타지는 드래곤 퀘스트와 함께 최고의 RPG로 꼽혔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 덕에 스퀘어는 세턴이 아닌 플레이스테이션을 택했고 이렇게 나온 파이널 판타지 7은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팔리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이 닌텐도를 제치고 시장 1위가 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즉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플레이스테이션을 업계 1위로 만든 것은 CD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니는 CD로 포맷 시장을 독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가 사장의 CD에 대한 집념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플레이스테이션이란 걸작을 낳았고 이후 이 사업은 소니를 콘텐츠 기업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죠. 참고로 CBS 레코드를 인수한 사람도 오가 사장이니 여러가지 의미로 오가 사장은 소니의 전성기를 만든 인물이 아닌가 싶네요. 게임 산업의 역사를 두루 돌아보면 산업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참전인데 우선 저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성공한 주된 이유는 오가 사장의 수원 사업인 CD 보급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의 포맷인 CD를 보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전사적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전사 차원에서 게임 산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이 CD 관련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회사가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닌텐도입니다. 업계를 거의 독점한 닌텐도는 난데없이 소니와 협업하여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닌텐도가 이 협업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깨버리고 말죠. 저는 이전에 이 이유를 포맷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 설명했습니다만 왜 닌텐도가 소니와 손을 잡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죠. 만약 게임 산업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왜 닌텐도가 소니와 손을 잡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게임 산업의 운명을 바꾼 또 하나의 선택, 스퀘어가 닌텐도를 버리고 소니로 간 이유를 알 수 있죠. 이번 주제는 그 핵심에 있는 기술인 3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닌텐도는 곤란한 상황에 빠집니다. 롬팩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92년부터 닌텐도는 반도체 공급처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변경합니다. 이 상황에서 소니와 NEC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면서 닌텐도는 진작에 CD롬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CD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CD롬은 용량은 크지만 로딩 시간이 길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램 버퍼링, 데이터 압축 등 다양한 기술은 물론 이를 읽을 수 있는 고성능 드라이버와 CPU가 필요했죠. 즉 닌텐도는 다른 기술의 발전 없이는 CD롬만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소니가 제안한 플레이스테이션은 특별했습니다. 이 기기는 단순히 CD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3D 연산 기능이 달린 CPU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소니는 음향 기술 전문 기업답게 뛰어난 음원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닌텐도에게 3D 연산 칩이 없던 것은 아니죠. 아르고노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슈퍼 FX 칩이 있었습니다. 90년에 만들어진 이 칩의 프로토타입은 93년에 사용하였는데 그런데 닌텐도는 결국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즉 소니의 3D 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닌텐도는 슈퍼 FX가 아닌 소니의 3D 칩을 택했나? 첫째, 시장 테스트. 2D는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구식 기술 취급을 당한 반면 3D는 개발 및 렌더링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비싸서 개발비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FX 칩으로 시장을 테스트한 후 본격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추진했다가 포맷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발을 뺐다는 추측. 둘째, 소니의 기술적 우위. 슈퍼 FX는 어디까지나 3D 기술을 위한 칩인 반면 소니의 3D 칩은 CD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음향 기술, 영상 처리, 3D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즉 단가만 맞는다면 어중간한 과도기적 기술보다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을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다면 소니가 일부 투자를 하는 형식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낫겠죠. 당시 소니는 게임 산업에선 신참이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개발 역량을 닌텐도는 잘 알고 있었기에 일부 기술을 공유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공유된 기술과 노하우가 플레이스테이션 성공에 기여하긴 하지만요. 셋째, FX 칩의 한계. FX 칩은 확실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슈퍼 패미컴팩의 3D 전용 칩이란 추가 장치를 달아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어디까지나 수명을 연장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후계기를 개발하긴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장 테스트 및 검증을 자본, 인력, 기술, 장비 등 모든 것을 가진 소니에게 맡기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니도 바보가 아니죠.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CD 포맷 장악이었고 닌텐도는 미국에선 이미 포맷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소니에게 포맷 도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필립스에게도 라이센스를 주는 식으로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고 닌텐도를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자 소니는 결국 독자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흐름에 휘말린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회사인 스퀘어였죠. 스퀘어라는 회사는 파이널 판타지 4부터 게임의 노선을 드라마성 있는 게임으로 바꿉니다. 이유는 전부 편집부의 토리시마 카즈히코의 호평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후 그렇게 생긴 인연인 토리시마의 중재로 에닉스와 함께 크로노 트리거를 개발하면서 팩이란 매체의 용량에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를 증명하듯 이후 공개된 인터뷰를 보면 파이널 판타지 6에서 원래 4개씩 있던 각 캐릭터 이벤트를 한두 개로 줄인 캐릭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당시 스퀘어는 롬팩의 용량에 골치를 앓고 있음을 여러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대놓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 말이죠. 여튼 이런 이유로 당시 스퀘어는 3D와 대용량을 원했습니다. 2D보다 3D가 비싸긴 했지만 표현력 면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스퀘어가 추구하는 드라마도 연출엔 고해상도 그래픽, 시네마틱 영상이 필요했고 그건 3D 기술과 대용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방침으로 스퀘어는 3D로 파이널 판타지의 기술 시연 영상을 제작하지만 이후 닌텐도에게서 차세대기 닌텐도 64도 롬팩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닌텐도 64 롬팩은 4메가에서 64메가 범위였던 반면 CD-ROM은 650메가로 10배에서 160배 정도의 용량 차이가 있었으니 스퀘어가 원하는 영화 같은 게임을 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게임을 총괄하던 사카구치 히로노부는 CD를 활용한 하드웨어로 이적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사업, 재무 전문가가 포진하는 회사였다면 아마 이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는 개발자 출신의 회사였고 그리고 이런 회사는 보통 비즈니스적 디메리트를 감수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있었죠. 당시 스퀘어는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차기작인 파이널 판타지 7에 무려 40억 엔을 투자하죠. 당시 일반 콘솔 대작 RPG가 약 3억 엔에서 5억 엔, 파이널 판타지 6, 드래곤 퀘스트 6가 이에 속합니다. 97년도에 3D 기술을 활용한 RPG 게임의 개발비가 5억 엔에서 10억 엔이었으니 40억 엔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절대 투자할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니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 말이죠. 게임의 역사를 바꾼 파이널 판타지 7은 내용은 물론 투자 규모도 스퀘어니까 만들 수 있는 게임이었지만 소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일본의 3D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가와 남코 정도였고 스퀘어는 3D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 게 나았기 때문이죠. 반면 소니는 남코와의 협력을 통해 3D 게임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소니의 지원을 얻는다면 라이브러리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관련 장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세가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가는 스퀘어는 닌텐도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해 이적을 제한하지 못했단 말도 있었고 또한 소니는 음악 CD 공장을 보유했었기에 생산 여력이 충분했지만 세가는 외줄주기 때문에 재생산 기간이 길다는 단점, 또한 세가 세턴의 개발 구조가 복잡해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적을 제한하자 소니가 게임 유통권 30%, CD 생산 비용 대폭 할인, 그리고 타사보다 저렴한 로열티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옮겨야 한다면 스퀘어에게 이상 가는 파트너는 없었죠. 40억 엔이란 통큰 투자를 한 스퀘어에게는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는 것이 절실했으니까요. 즉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게임기의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인 플레이스테이션의 탄생,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의 발매 등의 큰 사건의 배경에는 모두 CD와 3D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에 발매된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 7은 게임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게임계 최고 인기 장르는 RPG였고 스퀘어는 이 분야는 물론 게이머에게 독보적인 회사였죠. 더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좋은 세가, 남코, 캡콤마저 RPG란 장르에선 한 수 접을 정도였으니까요. 1995년 소니를 매성으로 압도한 세가 세턴은 이 시점부터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플레이스테이션은 파이널 판타지 7 덕에 시장 1위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은 1410만 장을 판매하여 당시로선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죠. 이렇게 모험에 성공한 스퀘어, 하지만 모든 것이 스퀘어에게 맞게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스퀘어는 대부분의 인력을 파이널 판타지 7에 투자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외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일시적으론 효율적일 수 있지만 내부 개발 역량이 약화되고 리스크도 커지는 구조였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듯 대형 프로젝터 게임이 실패하거나 예상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기 좋은 구조였으니까요. 스퀘어의 대규모 투자는 성공했지만 업계의 전체의 기준이 올라가 버린 결과가 났습니다. 모두가 AAA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시장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차츰 과열되기 시작하죠. 닌텐도의 야마우치 사장은 중후장대한 소프트, 제작비, 제작기간, 인력이 모두 많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는 내용이 복잡하고 제작의 시간, 일손의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십억 원을 들여 100만 장을 판매하는 히트작이 되어도 적자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소니의 성공을 질투한 시샘이라 생각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예언이었죠. 파이널 판타지 7 이후 시작된 3D 시네마틱 게임의 성공 공식은 이후 모든 AAA 게임의 표준이 되었고 오늘날 수백억을 투자하는 블록버스터 게임들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0년대 게임 기술 혁명 이후 게임은 단순한 오락에서 영화에 버금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개발비 상승과 리스크 증가로 인해 독립 개발사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되었죠. 이는 이후 게임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거대 자본의 퍼블리싱이 주도권을 잡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 전 세계에선 포맷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니, 필립스의 수건 사업인 CD가 있었죠. 메모리 가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제조 단가를 낮추고 싶었던 기업들에게 CD의 대용량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CD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제 몫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는 대기업답게 우수한 3D 하드웨어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닌텐도는 처음에는 소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하다간 소니의 CD라는 포맷에 종속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리죠. 그리고 이어 소니는 남코라는 아케이드의 제왕이 가진 3D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니는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협업 상대를 찾았죠. 그중 하나가 한때는 공동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던 세가입니다. 왜 소니는 세가를 선택했을까요? 정답은 역시 3D였습니다. 우린 보통 일본은 콘솔 게임 강국으로 알고 있지만 90년대 초까지는 아케이드 산업이 더 컸습니다. 세가, 남코, 타이토가 등 회사들이 첨단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콘솔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임 체험을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1993년에 콘솔 매출이 아케이드 매출을 초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죠. 92년작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시작으로 아케이드 게임의 콘솔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아케이드 명가들은 다른 활로를 찾아야 했죠. 이 상황에서 남코는 소니와 손을 잡고 3D 게임의 콘솔 이식에 나섰지만 정작 또 하나의 3D 대가 세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닌텐도가 소니에게 원했던 것은 3D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만큼 소니에게 3D 기술은 강력했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도 3D가 강점인 하드웨어로 설계되었죠. 하지만 당시 많은 개발사들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D 게임을 만들기 위해선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걸 투입해서 게임을 만들어도 그만큼의 투자 수익은 거둘 수 없다는 지극히 사업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도전하기를 바라는 상황. 그런데 개중에는 이런 사업적 계산을 벗어나서 도전을 하는 기업도 나오기 마련이죠. 세가가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1993년 12월에 나온 버추어 파이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현실적인 움직임으로 싸우는 모습은 이전 2D 게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제공했죠. 비즈니스맨은 안정적인 구조의 게임만 만들어 팔기를 원하지만 게임 유저는 항상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추어 파이터는 안정적인 게임만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증명했죠. 이에 여러 업체들이 3D 게임을 개발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 업체들이 갖고 있던 플랫폼이었습니다. 세가, 남코, 캡콤, 타이토와 달리 아케이드 차원이 없는 기업도 있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2와 같이 이젠 아케이드 게임도 콘솔에 이식해서 팔아야 하는데 정작 3D 게임을 이식할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버추어 파이터가 혁명을 일으켰고 마침 3D를 활용할 수 있는 당시로선 유일한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 개발되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세가의 혁명은 난데없이 경쟁사인 소니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럼 그때 세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3D 혁명을 일으켰던 세가는 차세대 하드웨어인 세가 세턴을 2D 하드웨어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D의 비중 문제. 우린 버추어 파이터를 만든 AM2에 주목하곤 하지만
당시 세가는 가정용 전문 개발 부서가 8개, 아케이드 전문 부서가 7개로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의 대부분은 2D 게임을 개발하던 곳이었죠. 소니와 3D 하드웨어가 강점이니 3D 하드웨어를 개발하겠지만 세간 2D 개발 부서가 더 많았으니 자연스럽게 신형 하드웨어를 2D 중심으로 설계한 거죠. 둘째, 미국 지사와의 알력. 저는 일본과 미국 간에 알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세가는 콘솔 시장 2위긴 했지만 시장 점유율 비율은 4.8대1로 닌텐도가 거의 과점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선 상황이 달랐습니다. 마텔의 CEO였던 토머스 칼렌스키의 훌륭한 마케팅으로 미국에서 세가 제네시스는 1991년과 1992년에는 SNES를 상회하는 판매량을 기록하여 북미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죠. 소닉이 출시되었을 때는 세가의 제네시스가 북미 시장 점유율 55%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최종 의사결정권은 일본에 있지만 실적은 미국이 우위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미국은 3D, CD-ROM 등 기술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미국 지사는 3D 관련 기술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일본 지사는 오히려 2D 밀어붙였죠. 이 과정에서 미국 지사가 소개해준 실리콘 그래픽스의 제안조차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플랜은 이후 닌텐도로 가고 이것이 개량되어 닌텐도 64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세가 팬들은 실리콘 그래픽스의 플랜에 CD-ROM이 달리는 하드웨어가 세가에서 나왔다면 파이널 판타지 7이 세턴으로 나왔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일본 세가는 개발 주도권을 잡았고 사행 결정 등에서 3D 기능보다 2D 성능 강화를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3D 돌풍을 일으키고 이에 소니의 세력이 불어나자 일본 세가는 뒤늦게 세턴을 3D 기기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원래 설계에 보조칩을 붙이는 형식이라 제조 효율이 최적화되지 않았고 개발 또한 어려운 기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본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한때 닌텐도를 이겼던 미국 지사의 마케팅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렸죠. 이후 세가 세턴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95년에 4세대 하드웨어 중 처음으로 세턴의 버추어 파이터 2가 밀리언셀러를 찍으면서 원조의 힘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후 스퀘어가 1996년 정월 파이널 판타지 7을 발표하면서 전쟁의 흐름은 바뀝니다. 물론 발표 시기와 발매 시기에 차이가 있었으니 잘만 하면 그 차이를 벌릴 수도 있었겠지만 세가에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첫째, 개발 난이도 문제. 원래 2D 머신으로 개발된 세가 세턴은 여러 보조칩을 사용해서 3D 성능을 추가한 기기였죠. 하지만 그 바람에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남코를 업은 플레이스테이션이 훨씬 개발하기 쉬웠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소프트웨어가 결코 풍부하지 않음에도 소프트웨어 명가 세가를 업은 세턴이 소프트웨어는 더 부족했습니다. 버추어 파이터 외에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없었죠.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예정보다 빠르게 출시했기 때문이죠. 이러면 개발은 물론이고 유통, 마케팅, 그리고 서드 파티까지 혼란에 빠집니다. 둘째, 개발 환경. 빠르게 출시했다면 그만큼 환경을 다잡아야 했지만 세가는 얘도 실패했지요. 96년 기준으로 세턴의 개발 툴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반면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 툴은 훨씬 저렴했죠. 소니의 경우에는 렌탈을 넘어서 무상 제공까지 했지만 세가는 소니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뒤늦게 렌탈을 시도합니다. 셋째, 기술 표준 문제와 효율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턴은 표준에서 벗어난 기기였습니다. 시장에서 3D 그래픽의 대세는 삼각형 폴리곤과 인버스 텍스처 매핑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소니가 삼각형 폴리곤을 사용한 반면 세가는 자사의 아케이드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사각형 폴리곤을 채택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죠. 콘솔 게임기의 3D 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냐인데 삼각형은 모든 다각형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단위로 곡면이나 복잡한 형태를 만들 때도 안정적이고 계산이 단순합니다. 반면 사각형 폴리곤은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더욱 많은 현상과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죠. 특히 화면이 왜곡되거나 흔들리는 장면에서 사각형은 삼각형보다 훨씬 취약했고 결국 전세계적으로 삼각형 폴리곤이 3D 그래픽의 표준이 되어가던 시기, 나아가 다이렉트X가 이를 부추기던 시기였으니 결과적으로 세가 세턴은 사각형이라는 비표준 방식을 고집한 셈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차이가 아니라 개발자 친화성이라는 인프라 구성에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즉 종합적인 면으로 볼 때 세가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성에 실패한 겁니다. 서드파티 개발사들은 플레이스테이션보다 개발이 어렵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해로 시장에서 세턴 게임이 딱히 많이 팔리게 되는 것도 아니게 되면서 개발사들은 리스크가 적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올라가게 되죠. 세가의 세턴은 기술력이 아무리 좋고 좋은 게임이 많아도 생태계 친화성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프라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이 중요한 것이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파트너십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훨씬 중요하죠. 이런 상황이라 개발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세가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란 지위의 소니는 최적화된 하드웨어의 재설계를 통해서 본체의 가격을 반년마다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의 세턴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인하해야 했는데 문제는 하드웨어 자체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판매할수록 손해보는 구조에 들어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997년에 염가판 세가 세턴을 발매했지만 발매 당시 2만엔으로 큰 폭으로 인하했음에도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아 원래 판매하던 가격의 5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했었죠. 반년마다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상대가 로열티를 내는 기업마저 뺏어가는 상황. 세가는 이런 상황을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었죠. 플레이스테이션 3 2세대부터 폭스콘에 위탁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소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를 자체 생산했습니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이 망했다면 이는 소니를 뿌리채 흔들 위험이었지만 워낙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는 바람에 소니 안심하고 각 제조 과정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또한 당시 자본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소니는 초기에 생긴 거액의 적자에도 버틸 수 있었지만 반면 세가는 그렇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세턴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이긴 1995년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의 엔고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60엔이었던 달러가 80엔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죠. 해외 매출이 더 컸던 세가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세턴이 가장 잘 팔리는 1995년 말에 하드웨어를 추가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일본에선 연말에 세턴 명작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하드웨어를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파이널 판타지 7이 발표되면서 흐름은 완전히 소니에게 넘어갑니다. 세가의 실패는 꽤 복합적인 요인에서 왔습니다. 2D 아케이드 자원에 만족한 나머지 본인들이 3D 시장의 전환기를 열었음에도 이에 올라타지 못했고 미구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능성까지 닫아버렸으며 손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 세턴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시기에 스스로 지갑을 닫아버리고 말았죠. 다만 당시 세가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본사도 지사에게 휘둘리는 것은 원치 않을 테고 소니 같은 대기업과 추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에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 생산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고 세가는 이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4세대 시장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차기작인 드림캐스트로 옮겨가게 되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세가의 세가 세턴. 하지만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라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실패한 하드웨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95년도엔 100만 대를 돌파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추월하지만 달러 약세로 인한 손해를 두려워해서 생산을 줄였고 그때 파이널 판타지 7이 발매되면서 기세를 잃어버리죠. 그 결과 97년 세턴은 100만 대도 팔지 못하면서 기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가는 기가 나온 후 3년이 지난 1997년 세턴이 94년 11월에 나왔음을 감안하면 정말 이른 시점에서 세턴을 내부적으로 포기해버리죠. 일본 시장에선 플레이스테이션에 눌리고 있었고 수익이 더 많았던 해외 시장은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기사에 밀리면서 손실이 막대했었으니까요. 그래서 1998년 세가는 새로운 차세대 게임기 드림캐스트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승부를 겁니다.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하자면 그동안 세가가 만든 하드웨어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만든 하드웨어입니다. 모든 부품은 커스텀이 아닌 양산품을 사용해서 단가가 낮았고 모든 파츠가 모듈화가 되어 조립하기가 쉬웠으며 윈도우 CE를 탑재하여 다이렉트X를 보강한 어플리케이션, 가피를 사용하여 세통과는 달리 대세인 삼각형 폴리곤을 사용했죠. 덕분에 3D 개발 환경이 아주 훌륭해졌으며 세턴 시절 첫 그림을 띄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던 것과는 달리 드림캐스트는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VGA 영상 출력은 2년 뒤에 나올 플레이스테이션 2보다 훌륭해서 요즘 봐도 정말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죠. 지금 돌아보면 컨트롤러 트리거의 내구성은 결함 수준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도 높은 하드웨어는 보란듯이 실패하고 세가는 결국 2001년 하드웨어 플랫폼 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지요. 왜 드림캐스트는 실패했을까요? 결론을 내자면 시대를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말이죠. 구 세가의 모기업인 CSK 창업자 오카 이사오는 세가는 손익계산서만 볼 뿐 대차 대조표나 현금 흐름표는 볼 줄 모른다고 말했죠. 이는 경영의 기본조차 안 되었다는 뜻이며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역량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카 이사오는 나카야마 하요를 부회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승진의 형식으로 모든 실권을 빼앗은 다음에 이리마지리 쇼이치로를 새로운 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는 재고를 헐값으로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여
회사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든 후 마지막 반격이 맞죠. 또한 그는 서드파티 친화적인 영업을 통해 캡콤, 코나미, 타이토, 워프 등의 서드파티도 영입했고, 이게 도어선이 되어 나중에 소니의 쿠타라기 캔이 크게 분노하게 되는 바이오 하자드, 코드 베로니카. 사실상 진짜 바이오 하자드 3가 되었어야 할 작품이 플레이스테이션이 아닌 드림캐스트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드림캐스트는 당시로선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였습니다. 기계의 완성도도 높았고 개발 환경도 좋았죠.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트리거의 내구성에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드림캐스트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강력한 경쟁자, 쌓아온 시간, 그리고 시대를 잘못 읽은 데 있지요. 왜 세가의 드림캐스트는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자. 처음 드림캐스트가 발표되자 사람들은 드림캐스트가 소니에게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니의 차세대기는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2 발매 이후 한동안 제대로 된 소프트가 없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준비는 더욱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소니는 약 2년간 구연기로 싸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니에겐 주특기가 있었죠. 드림캐스트 발표에 맞춰 소니는 파이널 판타지 8의 발매를 발표합니다. 세가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죠. 물론 세가는 훌륭한 게임 개발 역량이 있었지만 이때는 소니도 진영을 갖춰 여러 개발사가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내고 있었고, 서드파티의 참여도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1998년 일본의 플레이스테이션 발매 타이틀 수는 역대 3위인 600개에 가까웠죠. 그렇다면 드림캐스트는 압도적인 3D로 흐름을 돌려야 할 텐데, 공교롭게도 1998년 세기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메탈 기어 솔리드가 발매됩니다. 드림캐스트에 비하면 조잡한 폴리곤이었지만 이 게임은 이를 훌륭한 연출과 게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해결했죠. 두 번째는 하드웨어입니다. 드림캐스트는 훌륭한 기기였지만 엔비디아의 MB2 대신 쓰인 NEC의 PowerVR2가 수율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납품에 차질이 빚어지죠. 그래서 초기 발매 대수는 50만 대였고 실제로는 그 이상도 팔 수 있었지만 초기 출하는 15만 대에 그치고 맙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드림캐스트를 구하지 못해서 아쉬워했죠. 이렇게 연말시장 공략에 실패한 것은 정말 큰 치명타였고, 그리고 이는 1999년 3월 328억 엔의 적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가의 역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드림캐스트는 수율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50만 대의 출하량을 달성했으며 버추어 파이터 3 TV를 동시에 발매하고 소니 어드벤처도 같이 출시하면서 이번엔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준비했음을 어필했죠. 하지만 98년 세턴 철수의 기억을 갖고 있던 일부 소비자들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드림캐스트 게임의 매상고는 그리 좋지 않았고, 당시 게임기 시장의 핵심이었던 대형 RPG나 액션 게임들이 부족했으며, 결정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스포츠 게임을 장악한 EA, 일본의 대형 회사인 스퀘어, 애닉스 등이 드림캐스트로 게임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드림캐스트와 호환되는 나오미 아케이드 기판으로 제작된 서드파티 게임들조차 드림캐스트가 아닌 플레이스테이션2로 먼저 발표되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드림캐스트가 세턴의 전철을 밟을 것을 예상했어요. 네 번째, 인력관리죠. 세가는 1998년 적자 전환에 따른 경영체제 개편을 하면서 다수의 세턴 관련 개발 인력을 정리하죠. 이때 세턴 출시를 위해서 아케이드 개발 부서에서 옮겨온 베테랑 직원들도 정리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독립하거나 이직하면서 세가의 가장 훌륭했던 자원인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다섯째, 마케팅. 드림캐스트가 발매되자 소니는 집요한 마케팅으로 공략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8의 발표로 흐름을 끊는 것은 물론이며 컨셉만 겨우 잡힌 플레이스테이션2를 사실상 블러핑에 가까운 방법으로 공표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모는 한편, 드림캐스트의 폴리곤은 300만 개인 반면 플레이스테이션2는 8천만 개라는 식으로 정보 격차를 활용한 마케팅을 했죠. 실제로는 텍스처 매핑을 하면 300만과 600만으로 차이가 줄어들고, 드림캐스트의 매핑 기능이 좋고 VGA 출력 기능이 있어 그래픽적으로는 오히려 우위했음에도 당시엔 SNS가 없어 이런 보도자료 마케팅이 절대적이라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검증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세가는 반박을 하기는커녕 이런 마케팅에 제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소니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기기의 가격을 19,800엔으로 인하하고 말죠.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산 사람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 또 하나는 세가 세턴의 악몽을 또다시 떠오르게 한 것,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인프라였습니다. 드림캐스트의 설계의 핵심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 환경의 최적화. 둘째, 게임에 집중한 염가의 하드웨어. 셋째, 혁신적인 기능.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름 성공했는데 문제는 두 번째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세가는 세턴의 실패 요인 중 하나를 플레이스테이션과는 달리 비디오 CD, 무비 CD 등에 분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드림캐스트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게임 기능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시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달 그리고 미디어 포맷의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흐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1이 CD 재생 기능이라는 CD 포맷 보급의 기본 환경만 넣어준 반면 플레이스테이션 2는 소니가 미는 차세대 미디어인 DVD를 보급하기 위해서 DVD 재생 기능을 넣어주죠. 아무래도 게임 유저보다는 영화 유저가 더 많은 법.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2 초창기에 가장 많이 팔린 소프트웨어는 게임이 아니라 매트리스 DVD였다고 말합니다. 출시 직후 초도 100만 장을 기록했으며 한국에서도 17만 장이 팔릴 정도로 크게 히트했죠. 즉 세가는 멀티미디어가 익숙하지 않은 시절엔 세턴을 멀티미디어 기기로 기획하면서 단가를 올렸다가 정작 멀티미디어가 확산된 다음에는 드림캐스트를 게임 전용 기기로만 만든 것이죠. 이런 흐름을 잇는 문제, 인프라 구축 문제는 인터넷에서 더 커졌습니다. 오오카와 이사오 대표이사는 앞으로 네트워크가 게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읽고 직접 사제까지 출연해가면서 드림캐스트의 56K 모뎀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게임 내 채팅, 랭킹 시스템, 간단한 다운로드 등이 가능했으며 이는 우리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기본이기도 했죠. 세가가 그린 인터넷 중심의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다운로드받는 세상은 결과적으로는 옳았지만 문제는 두 가지였죠. 통신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이미 네트워크가 보급되는 바람에 드림캐스트의 모뎀은 구시대 기술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작 그들이 채용한 네트워크 중심의 게임 세상은 아직 미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뒤늦게 랜 어댑터를 출시하긴 했지만 가격이 무려 9,750엔이기도 했고 지원하는 게임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결국 드림캐스트 최대 강점인 네트워크 기능은 부족한 인프라 덕분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소니와 치킨 레이스를 벌이는 바람에 세가의 영업이익은 계속 하락해서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용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98년 시점에 433억엔의 적자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래서야 더 이상의 투자가 불가능하죠. 세가는 이 기능을 위해서 투자한 막대한 돈을 결국 회수하지 못했고 오히려 네트워크 기능은 단가를 올려 손해를 내는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시간을 확보한 소니가 2000년 3월 플레이스테이션 2의 발매를 발표하면서 세가의 꿈은 끝나고 맙니다. 드림캐스트는 세턴의 단점을 거의 해결한 정말 훌륭한 하드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지요. 전 세계적으로 총 913만 대가 판매되었지만 이는 1억 5천만 대 이상 팔린 플레이스테이션 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죠. 미래 시장을 읽고 인터넷이란 환경에 집중했지만 이는 초거대 대기업 소니조차 주력으로 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시기상조인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림캐스트는 최대 강점을 살리는데 실패했습니다. 훗날 플레이스테이션 2의 세가의 시도가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을 감안하면 엑스박스가 사실상 드림캐스트의 후계기 격임을 감안하면 시대를 성공적으로 읽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대를 성공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IT 산업의 진리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선도보다 타이밍을 읽는 능력, 인프라 구축 능력이었음을 세가는 자사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는 것은 한때 드림캐스트의 GPU를 개발하다 결국 포기했던 엔비디아가 시대를 읽는 능력,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훗날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